10cm, 강원 남부 내륙이 2에서 7cm, 수도권과 전남이 1에서 5cm, 영남 내륙이 1에서 3c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도입니다. 아나운서 정세진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하교를 하던 한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한 것도 논란이지만 스쿨존에 보행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숨진 초등학생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시민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수여하는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상한 건데요. 이런 움직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건 최근 양금덕 할머니의 서운이 돌연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30년간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운동에 기여해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에 해당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외교부의 반대로 시상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수상이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외교부는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훈장 수여를 결정하는 주무부처도 아닌데다가 정말 절차상의 문제였다면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어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금덕 할머니는 자신의 자서전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가 하루속히 사죄하고 두 나라가 사이 좋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거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일 과연 가능할 걸까요? 지난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한 시민 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서운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가의 도움 없이 기나긴 투쟁을 이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적어도 우리 정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후폭풍이 거세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어제 이제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재석 의원 183명 중에 찬성 182명, 무효 1명이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의 경우에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실시하기로 여야 합의가 됐었는데 이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되면서 차질이 초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이제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다 라면서 이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일부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함부로 포기하겠다고 또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정면 충돌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국정조사위원들,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사실상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전원 사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에 동의하는 이른바 이제 야3당이 단독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참여 여부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여진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런 태도는 일단 유족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당이 빠진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 이 국정조사 대상이 뭐 넓어진다든지 또는 증인 채택에 있어서 여당에 불리한 어떤 증인들이 더 많이 채택이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일 테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은 이런 이제 이 좀 예산안 협상에도 이게 결국 이제 어떤 명분을 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처럼 당내에 이제 강경한 기류가 분명히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현금을 주고 부도움을 받아온 꼴이 아니냐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애초에 합의한 게 잘못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사실상 이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 정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 앞두고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느 것 하나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지금 나오는 현상 보면 국정조사조차 우리가 잘못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되기 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 국정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해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예. 어쨌든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다만 대통령실은 그런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 입장을 불수용 혹은 수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정치적 부담감을 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네. 지금 좀 여지를 두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이고 반대쪽에서는 입장 표명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 뭐 건의를 했으니까는 나는 알겠다.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제이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아닐 건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라고 그러면 예. 거부권 행사라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데 해임 건의안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처리한 걸 그냥 대통령이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안 밝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네.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의 의견은 뭔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라고 이전부터 주장을 해온 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최고위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차 발언을 했는데요. 익히 아시다시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적의원 3분의 1 발의 그리고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의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또 탄핵 심판 기능을 통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는 또 야당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역풍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기류가 오늘까지는 강한 것으로 좀 관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난 10일에 페이스북에 좀 비난조의 글을 올려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지난달 15일에 민변을 통해서 첫 발을 뗀 뒤에 준비 모임의 형태로 활동을 해왔다. 예.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이렇게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변에 이태원 참사 TF가 지금 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소속 변호사 중에 10여 년 넘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 정치 성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하면서 일종의 색깔론적인 그러한 이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올바른 태도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부적절한 어떤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나 떨어진 곳에도 뭔가 시신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나온 이제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시신이 발견됐다? 뭐 그런 주장을 일부 인터넷 매체가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 사고 참사 원인이 압사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음모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류의 음모론들이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일부 인터넷 뭐 매체라든가 이런 데 막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논란이 됐는데 문제는 송원석 의원이 이런 류의 주장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상한 주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어떤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당의 이런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을 정도의 핵심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술자리 뭐 유튜브랑 같이 뭐 얘기를 해서 지금 야당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다고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나저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지금 설정한 그런 상태죠. 하지만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해임 건의안 처리 그리고 국정조사 보이콧 등의 변수까지 고려하면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감세안을 수용을 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일부 관철하는 식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러면 야당하고 협상이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지금 제4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제3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서 그럼 그게 뭐냐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밝힌 국민 감세안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 감세 3법에 들어가는 월세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효과를 더 따져봐야 된다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이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20%를 10% 세율로 낮춰주자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그게 이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반영돼 있다라는 발언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법인세율의 인하폭을 소폭 조정을 하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국민감세 3법의 안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모색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일련의 발언들이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대로 되는 것인지 실제로 합의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설명이나 설득 이런 것들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 당부를 했는데요.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법 개정안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 일자리를 늘려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국민의 이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얘기를 했다는 건데 즉 여야의 협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인하를 양보하는 것은 협상 조건이 아니다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지금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절충안들이 지금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법인세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은 이 발언이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러면 세율이 지금 말씀하신 원안에 반드시 고정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이를테면은 여당 내의 협상파가 그러면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아마 달렸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발표됐어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를 했다라는 건데요. 예. 핵심 내용은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한다. 그리고 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언론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주 52시간제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허용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주 단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회는 이런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그다음에 1년 이렇게 다양화해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언론마다 좀 계산이 다른데 예.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들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지금 1개월인데 이걸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권고한 내용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과중한 노동이 일반화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 52시간제에서 69시간까지 지금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주 64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이제 과로사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겨우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서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을 하자 이런 제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문도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이제 뭐 그동안 재계가 요구했던 이 파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늘려야 된다랄지 그리고 노동자 활동에 있어서 대체 근로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폭을 더 넓혀야 된다할지 이런 재개 요구도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갔는데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방향은 노동시간을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동계약 방안 발표한 걸 보면 그걸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노동계하고 경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노총이 성명을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 이게 양질의 일자리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유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계약 권고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유일하게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를 내놨는데 이것은 24시간 내에 11시간 휴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의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전경련 등은 그야말로 이제 대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 반대의 입장을 또 재계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 논의.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이 좀 실시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뭔가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지금 논의를 할 것이고 이게 해를 넘겨서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단순하게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물류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연초에서라도 마련을 할 테니까 이걸 지켜봐 달라고 주장을 해서 안전운임제는 일몰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치권에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는 28일쯤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언론이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언론에 인용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뭐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만료가 28일 0시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단행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가 만료되면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사면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라는 거죠. 예? 이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권이 없는 사면이라는 거는 이 자녀형은 면제가 되지만 이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여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게 혹시라도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 사면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의 분열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대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0일을 전후로 해서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를 열어서 대상자를 심사한다는 거고 27일 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견을 거친 뒤 최종 명단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남았을 때 그때 사면 얘기 나올 때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해주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는 권성동 지금 의원 등이 그런 주장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 그 시점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어떤지 한번 입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사면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사면은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 논란과 해석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면을 어떻게 단행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경찰이 피의자 30대 남성에게 지난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의 법적 쟁점은 뭔지 또 우리 어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 프라임 이인석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석 변호사입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게 지난 2일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숨진 그 아이 학생의 유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피해 어린이의 아버님께서 뺑소니 혐의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기사가 처음 보도된 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주셔서 그날 처음 뵀는데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제 사고 상황을 설명 듣기 위해서 로드뷰 기능을 이용해서 사고 장소만 컴퓨터 화면에 띄웠는데도 그때 회의실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도 법률 대리인으로서 아버님 비롯해서 유족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유족분들 여전히 슬픔을 억누르고 말씀을 하시다가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사고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날들 보내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서 여러 주민분들이 유족분들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를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유족분들을 위해서 그런 따뜻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을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기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들 지금도 계속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련 증거도 수집하고 당사자 목격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왜 내 아이가 이런 스쿨존이란 공간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셨고 일정 부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금의 성과도 있었고요. 지금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 학교 앞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면도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거기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거기 보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 현장이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문을 나서면 바로 인도도 없이 차도를 걸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심지어 일부 경사도 좀 져 있어서 차가 과속을 하기도 쉬운 장소이고요.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보행 환경이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아버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성숙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위험한지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학생들인데 그런 어린이들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소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측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또 뭐 지금 경찰이나 강남구청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양방 통행로잖아요. 지금 이면도로인데 도로 폭도 좁은 상황인데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도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 통행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실제 실현이 안 됐다면서요. 뭐 주민 반대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사실 이번 사건 이후에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서 아는 정보들 밖에는 없는데요. 일단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이
그 설치해야 될 만한 동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주민 여론이 구청을 통해서 수렴이 됐는데 그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전격적으로 설치하지는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주민들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을 한 50명 정도를 조사해서 48명이 반대해서 일방통행로로 바꾸지 못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꼭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아예 규정 자체를 그렇게 만들면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분명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살펴보니까 그나마 가장 관련성 높은 규정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경찰청 훈령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절차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비교적 간소한 거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규정의 문헌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찰서장 등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 설치 절차가 좀 간소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관을 움직일 강제력 같은 거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나 행정기관장의 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의 규정으로 판단해서 사실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설치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사후적인 아쉬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피의자인 30대 남성, 지금 음주운전 거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경찰이 검찰로 사건 넘길 때 그때 뺑소니 혐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게 그때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 건 최근이고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때는 뺑소니 혐의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저희 유족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사실 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나서 구속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렇다고 또 이제 엄벌하기 위해서는 구속까지는 해야겠고, 이런 판단하에서 구속이 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만한 확실한 혐의들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다라고 유족 쪽에는 설명을 했나 봅니다. 경찰에서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유족, 그러니까 피해 어린이의 아버님이 특히 뺑소니 혐의가 추가될 걸로 기대를 하셨는데 이게 특정 시점에 보도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 저희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셔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물으셨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게 저간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 보면 당시 사고 난 다음에 사고 현장을 수십 초 정도 떠났었고 바로 되돌아와서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경찰이 판단했는데 언론에서 막 지적을 하니까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맥락상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그 맥락이 맞고, 결국에는 그래도 경찰에서 저희의 요청대로 그 경찰의 법리 검토 결과도 저희와 일치했는지 결국에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준 것은 다행인데 그 앞에 사정이 좀 저희는 아쉽기는 하죠. 유족 쪽 입장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때 그때도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뺑소니 혐의 적용하지 못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보안에서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강력히 탄원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솔직히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법리적으로 모호한 영역이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뺑소니 혐의 추가로 범죄 사실을 포함시켜서 송치해준 데 대해서는 유족분들도 나름대로 경찰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족들은 처음에는 네. 그 뺑소니 혐의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상당히 불만이나 반발을 좀 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판단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건 관계자인 피해 어린이의 부모님, 어머님은 차마 못 보셨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사고 CCTV를 보셨거든요. 예. 예, 그리고 CCTV도 보시고 목격자 진술도 마침 이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목격자 분들이 계셔서 직접 청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버님이 가서 직접 CCTV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볼 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객관적인 자료와 본인들이 직접 들어본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행위가 뺑소니가 아닐 수 있는가 싶은 대목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CCTV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이런 객관적인 자료나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 어떤 가해자의 행위를 확인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게 있는 그대로 수사에 반영돼서 이게 과연 합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저희와도 상의하고 경찰에 대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피해자한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네.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 특히 네. 이제 사망 사고의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한다. 네. 이러면 민식이법과 관련돼 있는 네, 네. 것들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네. 어떤 것들이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까?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예. 죄가 적용이 됐고요. 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걸로 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사죄가 또 적용이 됐고요. 네. 그 외에도 별도로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도 적용이 됐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던 소위 뺑소니라고 하시는 네. 도주치사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도 사건 내용을 잘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 공소 제기할 때까지는 예. 언제쯤 공소 제기가 그럼 되는 겁니까? 이게 최장 이제 구속 송치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사건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연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검사와도 곧 면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계속될 텐데요. 유족들이 당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꼭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변호인으로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변호인으로서 대신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어린이의 아버님께서 일면식도 없던 저희랑 상담하시던 자리에서 서로 흐느끼면서 회의를 해야 됐을 만큼 유족분들이 지금 사건 내용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유족분들이 직접 아니면 저희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시는데 그거는 결국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유족분들의 이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이나 행정기관의 적극적 의지나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스쿨존 사고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 이인석 변호사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러면 천재들의 비결을 살펴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아, 둘 다요? 네. 이 책은요, 천재들의 독창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를 궁금해한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연구 결과물이거든요.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오리지널스란 책입니다. 네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자들 때문이에요. 네. 어느 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투자를 부탁하러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계획을 검토하다가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게으른 데다가 네. 여기에 올인하지도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기엔 좀 위험한 친구들이다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만든 기업이 와비파커라는 기업인데요. 인터넷으로 안경을 파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요. 2016년에 애플이나 페이스북을 제치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으로 아마 네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2017년에 기업 가치가 12조 원을 넘긴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투자했던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이 이제 내가 그때 투자를 왜 안 했어라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아니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혁신가들과 이 기업의 창업자들이 너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도대체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실망입니다.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재들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재가 찾아와서 교수님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교수님 못 알아본 거잖아요. 못 알아봤죠. 네. 늘 제자로 두고 있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되게 전설적으로 얘기되는 게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신다고 이론적으로는 빠삭하신데 실전 가면 약간 좀 다르시다고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업종이나 네. 다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보면 네. 이속을 잘 못 차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은 천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 뭐 어떤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네. 애덤 그랜트에 의하면요. 창의적인 사람이 일단 그동안의 어떤 생각들과는 좀 다른 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일을 미적미적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일에 확신을 가지고 올인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없이 많이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이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네. 말하자면 게으르고 양다리 걸치는 데다가 실패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끓이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도 충분히 독창적인 혁신가, 오리지널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재 중에 과학의 천재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네. 나중에 알고 보면 뭐 4시간 잔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낮에 많이 자더라.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실제로. 네. 밤에만 자는 게 4시간이고. 네. 천재들은 그러면은 게으르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혁신가들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게으르다고 해요. 실제로 애덤이 실험을 했는데요. 창업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계획을 세우게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게임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마감 시간이 임박할 때쯤 해서 계획을 세우게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실제로 듣자마자 계획을 한 사람은 정말 독창적이지 않은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니야? 이런 계획안을 세운 데 반해서 예. 게임을 하고 어느 정도 빈둥거린 사람은요. 조금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게임을 하면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빈둥거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여유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게으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약간 창의력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애초에 천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창의력 있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을 할 때 좀 다른 분야와 여유 있게 다른 분야를 하면서 여유 있게 하면은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좀 뻔한 전형적인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천재라고 하면 한 가지 막 몰두하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뭐 발명한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가지에 깊이 빠지는 게 오히려 그 두 번째 특징이 그렇게 그 몰두하고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일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독창적 천재들에게는 그 자기 확신을 좀 많이 기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혁신가들은 그렇게 크게 확신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도요. 예. 그냥 이거 괜찮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일단 휴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해보고 중퇴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예. 애플 컴퓨터를 처음 개발한 스티브 워즈니악은요. 예. 휴렛패커드를 그만두고 창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 정도 투잡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아르바이트 떴다. 그렇죠. 예. 엔잡 요즘 얘기하는. 그리고 정말 이거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1996년에 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구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요. 예. 그리고 98년에 아이디어를 그때 냈는데 98년 되어가지고 대학원을 휴학을 했다고 하죠. 예. 그때부터 이제 한 건데 여기 이 사이에 97년에요. 초기 구글을 투자자에게 200만 달러 팔려고 했대요. 근데 투자자가 거절해서 그거를 이제 못 팔았는데 오늘날 기업 가치가 뭐 300조 달러 정도 된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때 그 투자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교수님은 아니죠. 그러겠죠. 설마. 근데 천재들이 우유부단하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의외로 이제 자기 확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 보통 천재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실해 이럴 것 같은데 독창적인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자기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들의 그러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라고 한다면 네네. 다른 점은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걸 실행해 보았다는 게 좀 다르거든요. 네. 네. 훗날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실패한 결과 때문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행해 보지도 못한 시도들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 대학에 있잖아요. 네.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고민을 좀 접할 기회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학생들 고민의 상당 부분은 연애입니다. 그 연애 중에서도 대부분 많은 고민이 뭐냐면 좀 썸 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네. 지금 천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요. 그 친구들이 썸 타는데 고백을 안 하는 이유가 네. 지금 친구 사이라도 유지하면 좋겠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이게 깨지면은 친구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친구 관계는요. 졸업하고 몇 년 있으면 다 깨지게 돼 있다. 특히 남녀 사이는 서로 결혼하고 애까지 생기면 그 볼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깨지게 되는 거 그냥 몇 년 앞당겨서 지금 고백이라도 해보라.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건 고백했다 차여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고백도 못 해보고 끝나서 그 후회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보라라는 거죠. 교수님은 도전할 용기를 주시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도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재는. 네. 도전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쉽게 결정은 못 내리더라도 그거 경험에 따라서 뭔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실패라고 하는 것과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도전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실패도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오리지널스의 마지막 특징이 바로 그래서 수많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곧 그렇게 수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중 하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오리지널스가 된 것이지 천재적으로 딱 하나를 했는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오리지널스가 된 경우는 오히려 흔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가능한 한 많은 시도를 해보라는 말로 좀 의역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제대로 학생들한테 격려를 해 주시는 건데요. 네.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에 또 도전하고 교수님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른 투자해 주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되게 투자해달라고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도전하는 것, 천재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을 깼다고 하면은요. 천재가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배경이 또 없습니까?
천재가 만들어지는 게 배경적으로 보자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행을 많이 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기술이 바로 오히려 그런 천재를 많이 나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실행을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게를 차린다, 카페를 해본다 그러면 부동산 잡아야죠, 인테리어 그렇죠. 해야죠. 예. 거기에 뭐 넣어가지고 잘 안 되면은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카페를 한다라고 치면은 뭐 몇 억씩 들어가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에서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가게를 만든다라고 해도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뭐 하나 만들 때 되게 신중하게 기획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해보고 결과물을 보면서 수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실패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드는 것뿐이고 예전에 비해서 잃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집 주차장에서부터 창업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주차장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아이디어와 네. 함께 의기투합할 친구들만 있으면 네. 어쩌면은 사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군요. 심지어 공장 같은 경우도 요즘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네. 생각보다는 도전하고 그리고 뭐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나한테 무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흔히 피봇이라고 하죠.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그 조언이 일단 해보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 말씀 굉장히 용기 얻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끝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을 정리해 보면요. 독창적인 사람들 오리지널스는 빈둥거리면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실제 실행으로 옮기고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평범한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오리지널스들이 하늘이 내려주신 재능이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더 줄 수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희망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재를 구분할 때 네. 뭐 IQ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IQ는 전혀. 전혀예요? 그럼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IQ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도전할 용기,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만 있으면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 눈빛이 좀 달라진 것 되게 같아요. 용기를 얻으신 것 같은 그런 눈빛입니다. 저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방금 전에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 주경야독 천재가 되는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 호남 지방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씩 내리는 곳이 있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1에서 3cm 눈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눈이나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는 2에서 7,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전남 1에서 5, 경상권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은 1에서 3c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1, 2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평년보다 1도에서 2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2도, 인천 3도, 대전 6도, 대구 8도, 광주 9도, 울산 10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 강수량 5.4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기사를 읽다 발견한 노치원이란 표현이 떠오른 건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3년 뒤부터 유보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기사들이 오늘 대거 쏟아져 나왔는데요. 유보 통합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권한 다툼, 교사 자격 기준과 대우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해서 번번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뜨거운 감자 유보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나섰고 그 이유가 인구 절벽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경영난으로 줄줄이 폐업하면서 생존이 어렵게 되자 교육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대체 노치원이 뭐길래 유보통합과 관련이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폐업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리에 생겨나는 시설이 노치원이기 때문입니다. 노치원은 유치원처럼 노인이 다니는 돌봄시설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하루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 머무는 주간보호센터를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건물이나 땅을 팔 수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른바 노치원 컨설팅 커뮤니티에 매물을 올려놓으면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장기 요양기관 모두 이 노유자 시설군으로 분류돼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시설 전환이 가능하고 장기 요양기관장 자격 요건은 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더 느슨하다 보니 아예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노인 복지시설로 바꾸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탈바꿈한 사례가 82곳이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급증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가던 어린이집 유치원에 성인이 된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는 곳이 되어가 버렸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뉴스 두 군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너인 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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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벌써 알고 있어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어쩌면 우린 벌써 You make me Oh you make me 조용필의 바운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 이제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4936님께서 요즘에는 운영하던 숙박업소도 영업이 안 돼서 노인 요양시설로 바뀌는 경우도 많답니다. 만학도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도 요양병원 취업이 목표지만 왠지 씁쓸하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5988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잡고 다다다 뛰어오던 꼬맹이들의 모습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글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을 닫고 고령화가 더 심화되니까 노인 돌봄 시설은 점점 늘어나야 되고 하니까 하필이면 또 그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노인 돌봄 시설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느 쪽이어도 다 노인분들 저희가 잘 모시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다 그렇게 좋은 현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보통합 논의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노인 돌봄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적 관리나 또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이 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 주말과 휴일이 검사 건수가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은 줄을 보고 쭉 세워서 보게 되면 예. 지난 5일이 23,153명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는 25,667명이니까 한 2,5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3주 만에 지금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예. 이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실내 마스크 이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풀겠다고 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푼 국가들이 OECD 국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완 같은 경우도 네. 실외 마스크 의무를 다른 나라보다 좀 늦게 푼 국가에 속하는데 민간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제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의무를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지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중증 환자 숫자가 한 달 가까이 지금 4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가 478명을 전날 비해서 확진자 수는 줄었는데 위중증 환자 숫자 줄어든 폭이 되게 적어가지고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생기네요. 그래서 계량 백신 접종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저희가 누차한 바가 있는데요. 계량 백신 접종 대상 연령대가 오늘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원래 18세 이상이었었죠. 네, 네. 그러니까 6세가 지금 내려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이가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원칙이 있죠. 1, 2차 기본 접종을 마친 다음에야 이제 이가 백신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의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의 10대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난 10월 셋째 주에 430명이었어요. 10만 예. 명당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지난달 다섯째 주는 92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1배가 급증을 한 상황이고 특히나 저는 요 대목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청소년들의 재감 추정 비율이 17%예요. 그러면 성인 평균은 얼마냐? 13%거든요. 그러니까 재감염 추정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 3배에서 5배 이상 쉽게 감염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데요. 12세에서 17세 1, 2차 기초 접종을 마친 경우는 접종할 수 있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BA1 기반의 화이자 백신,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 중에서 BA4와 5 그 기반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나는 저 mRNA 백신 무서워서 싫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도 접종이 가능한 상황인데 기존의 청소년들의 3차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의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1%에 불과해서 이가 백신 접종도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 근데 학교 내 감염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렇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18세 이상으로 잡지 말고 좀 연령대를 지금처럼 12세 이상으로 좀 넓혀놨더라면 지금 접종률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네, 뭐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모님의 선택일 수 있고 청소년 자신의 선택일 수 있는데 네. 코로나19로 사망한 청소년 사망자 중에 78%가 고위험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 또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꼭 접종을 하라는 당부가 있었는데요. 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암이나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계량 백신을 반드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백신 접종이 이제 가능해진 거잖아요. 네. 일반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접종 예약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이 좀 꺼려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걱정인 게
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들이 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요 정도의 불편하고 힘든 건 내가 감안하겠다. 그럴 수가 있는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가는데 청소년들이 맞아도 1, 2차를 다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아픈 또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 것보다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좀 더 힘들었어요. 이제 이런 증언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맞아도 감염이 된다면 꼭 맞아야 돼요.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면 당연히 백신 접종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돼서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상충되는 메시지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예.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하는데 백신은 왜 맞으라는 거야?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 충분한 설명과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은 발생할 텐데 뭐 유행사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그만큼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 그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감수해야 될 게 너무 크니까 마스크를 벗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비교해서 고려를 한 것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완벽한 대책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지금 뭐 각급 학교에서 네. 다 기말고사 중이거나 이제 막 끝나는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적어졌을 때 지난번 1차 접종 받았을 때 부작용이 없으셨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청소년들 백신 접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는데 결혼한 지 5년이 안 되는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법에서 규정하는 신혼부부는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5년 이하 부부를 이제 신혼부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폭등해서인지 혹은 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많이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5년이 지나면 신혼부부가 아닌데 새로 결혼하는 커플들이 꾸준하게 늘어야 신혼부부 숫자가 줄지 않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는 사람 숫자는 줄고 이제 5년차 지나면 6년차가 되면 신혼부부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는데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110만 천쌍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비하면 이게 7%나 줄었어요. 8만 2천 쌍이 1년 사이에 줄어든 건데 5년이 경과해서 통계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부부들보다는 새로 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신혼부부들은 잘 안 생기고 5년 지나서 이제 통계에 잡히는 부부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보면 총 신혼부부가 어쨌든 최소 5년 차에서 6년 차 되는 부부들보다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번에 혼인 1년차 부부를 보니까 19만 2천 쌍. 그리고 이것도 2020년 대비 10% 넘게 줄었어요. 10.4%. 그리고 1년부터 5년차 부부 중에서 구성비도 제일 낮았어요. 1년차가.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는 2019년 이후에 100만 쌍 아래로 내려왔는데 계속 그 밑에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90만 쌍을 밑돌게 된 게 2015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코로나 때문에 식을 못 올려서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결혼을 덜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인구도 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 부부였다. 이런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인지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맞벌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득은 많아요. 그런데 1년 차가 제일 많은 거예요. 맞벌이 비중이 지난해보다 2.9%가 올라서 54.9%.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제 맞벌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혼부부들 중에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이 지난 조사보다 6.9%가 상승한 6,400만 원인데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이 외벌이보다는 1.7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2배가 아니라 1.7배라는 점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맞벌이를 하면 외벌이보다 돈을 좀 빨리 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대출을 보유한 부부의 비중과 대출 잔액 중앙값은 더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 중에서 대출받은 부부가 89.1%예요. 결혼할 때부터 사실은 빚을 지는 그냥 경우가 빚을 지고 많아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부모님이 좀 도와준다 하더라도 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명의든 한 사람 명의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세마저도 대출 안 받고는 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10쌍 중에서 9쌍은 대출받아서 시작한다는 거고 대출 잔액이 중앙값이 이렇게 쭉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잖아요. 그게 전년보다 15.4%가 늘었어요. 대출이. 그게 1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도 대출금 상환하고요. 둘이 생활하기도 너무 빠듯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출산율도 예.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예. 자녀가 있는 초혼 신혼부부의 비중은 54.2%로 이게 그 전해보다도 1.3%가 줄고 자녀 숫자도 0.68명에서 0.6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고 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이는 악순환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낳아도 걱정이라는 건. 아까 어린이집 줄어든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아이가 밤에 막 배가 아파서 소아과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진료를 봐줄 의사 선생님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의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소아과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인천의 한 병원이 소아 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이 어린이들을 치료해줄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데요. 예. 출생아도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소아 청소년과는 말하자면 환자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저수가 정책 때문에 올해 전국의 대부분 수련병원의 청소년 소아과 전공의 모집이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지원율이 16%까지 떨어졌고요. 수련병원 10곳 중에서 8곳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소아 응급의료 공백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못 가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병세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급여를 좀 지원해 준다거나 전담 전문의의 고용 지원 시범 사업 같은 인력을 확충해 주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진료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되게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네. 수능 만점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과가 의대잖아요. 그렇죠. 그 인기가 되게 많은데 네. 2023년에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이 2023년 전반기 전공의 중에 16.4%만 소아청소년과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많은데요.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는 분들은 많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는 분은 모자라서 진료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뭐 좀 뭐랄까요, 돈 되는 데만 물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네. 없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할 때 산부인과 의사 부족해요. 산부인과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히나 지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산부인과도 사실은 지금 경영난을 그렇죠.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도 주는데 자연스럽게 거기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전체 병원의 32%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어요. 아까 인천의 그 상급종합병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꽤 큰 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라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아시는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여기서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없다고 의사가 없어서 지금 입원 진료를 안 못한다는 거 받겠다는 이건 좀 거잖아요.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글쎄요, 정부 차원에서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혼자 사는 30대 여성 집에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뜯고 침입했다고요? 진짜 미스터리예요. 닷새 만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엉뚱하게도
그 출입문에 있는 도어락이 바뀌었어요. 문을 1시간 반 만에 따고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 음식도 다 먹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 자라 그랬다 그런 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처럼 이런 일인가 싶은데요. 예. 영화라면 아마 공포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여성이 닷새간의 여행을 마치고 18일 오전 10시께 집에 왔어요. 예. 택배가 있어야 되는데 택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도어락을 보니까 비닐이 붙어있고 새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지문 감식하고 열쇠고리공 불러가지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개문을 했습니다. 예. 1시간 반 걸렸어요. 문을 딱 들어가 보니까 자지러지겠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50대 남성이 자기 침대에서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만 예. 이 50대 남성은 남의 집에 들어와 자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노숙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이 집을 알려주면서 이 아는 사람 집이니까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체포 전날 관리사무실에 가서 집주인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 근데 거절을 당하니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돈 35만 원 주고 도어락을 교체해서 하루 동안 이 집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어야 될 택배도 갖다 놓고요. 이 집 음식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예. 이제 못 사는 거죠.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누가 이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지 예.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조사에도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알레르기 증상에 수면장애까지 굉장히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느끼기에는 단순 주거 침입은 아니라는 거죠. 집을 비워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노숙자한테 35만 원씩이나 주고 남의 집 도어락을 바꾸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열쇠 수리공 전문가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열쇠 수리공이 집 주소가 맞는지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열쇠 수리공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 사실 신분증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한데 네. 어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죠. 근데 여기 아무데나 가서 여기 내 집이에요. 따주세요. 그러면 따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 열쇠 수리공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우니까 민사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네. 열쇠공한테 보상받을 생각은 없고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게 이 A 씨의 주장인데요. 법무사 찾아갔더니 정신병자한테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변호사 선임해도 돈 들인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곧 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이 범인은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범인의 보복과 노숙자라고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노숙자가 35만 원 가지고 남의 집 도어락을 교체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너무 억울한 거죠. 범인하고 열쇠 수리공을 처벌하기를 원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이 남성만 우선 특수 주거 침입으로 구속 송치가 된 상황이고 이 남성은 주거지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참 뭔가 사건이 조금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실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한테는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열쇠를 수리하고 또 뭐 설치해 주시는 전문가들 분들이잖아요. 그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잘 안 따주시는데.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달성한 대표팀 위해서 추가로 포상금을 내놨어요? 네. 뭐 그 전에 받는 포상금은 2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일 것이다. 최소 뭐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16강 진출하면 얼마 받는지 혹시? 글쎄요. 얼마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한축구협회에서 16강 진출로 피파에서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억 정도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대표팀 26명에게 최대 2억 7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100억 원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100억 원가량을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빚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국제축구연맹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16
86억 원이었어요. 이거 상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드컵 아시아 예선 46억 원, 본선 33억 원의 대표팀 운영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거 79억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억을 받고 왜 선수들이 축구를 했는데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사제 20억 원을 들여서 추가 포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수 한 명당 7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이에 앞서서 벤투 감독이나 손흥민 선수 부친도 축구협회 운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은 조금 더 포상금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뭐 도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잘 싸웠다고 그렇죠. 잘 뛰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축구협회도 앞으로 뭐 대표팀 선수들한테 적극적 지원해 주는 거는 더 필요하죠. 많은 신경 쓰면 좋으니까요. 네.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날씨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서울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어요. 네. 저녁 나절에 비가 좀 왔고 제가 오면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사실 눈 올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을 아니 이게 거예요. 비가 얇게 내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온이 내리니까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시멘트 위에는 보도블록 위에는 살짝 얼음이 얼어가지고 제가 스케이트 타듯이 운동화를 신고 지금 지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끄럼 사고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으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중서부 지역에 비가 내렸었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 전북, 영남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 지역이나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의 안팎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많은 곳은 10cm 이상, 전북에 최고 8cm, 그리고 강원도에는 2 내지 7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내린 눈이 이렇게 눈송이가 좀 커요. 예. 그러니까 적설량이 좀 높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 날이 추워진단 말이죠. 예. 그럼 한낮에도 서울이 2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아주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약간 공포스러워하는 건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일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한파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위험한 날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또 낙상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낙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데 또 눈이 그 위에 올라가면 훨씬 더 미끄러지거든요.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각별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7일 부패 혐의를 받던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페루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게 이번이 벌써 7번째라고 합니다. 이번 페루의 탄핵 사태는 중남미 핑크타이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페루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탄핵하니까 또 갑자기 우리 생각나기도 하고 이게 좀 취임 16개월 만에 탄핵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페루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카스티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는데요. 제적 의원이 130명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의결 정족수가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1명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의회가 지금 여당이 50석, 야당이 80석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 야당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라요. 여당 의원도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표를 좀 보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페루는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고도 곧바로 탄핵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랑 그게 좀 다르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곧바로 탄핵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카스티오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취임을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임기를 3년 8개월이나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카스티오 이제 전 대통령이죠. 탄핵된 직후에 모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마에 있는 경찰서로 압송이 돼서 반란, 각종 부패 혐의 이런 것들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카스티오 대통령이 그걸 좀 막아보려고 그 하루 전인 6일에 의회 해산을 선언했었어요. 예. 새로운 총선을 하겠다. 사법부와 경찰도 물갈이하겠다. 야간 통행 금지령도 내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야당은 물론이고 내각에서도 이것은 헌정 질서를 방해하는 친위 쿠데타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 수뇌부부터 뭐 부통령, 외교장관, 재무장관 이 사람들이 다 카스티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사표를 던진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의회도 의원들을 긴급 소집을 해서 7일 오후로 워낙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본회의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서둘러 가결시키면서 이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탄핵당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카스티오 전 대통령하고요. 가족, 지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권력남용 같은 6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벌여온 상황이었어요.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부인, 처제, 측근들이 뭐 교통통신부, 주택부, 국영석유회사 같은 국가사업 입찰에 개입을 해서요.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특정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인과 처제는 돈 세탁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혐의로 출국 금지까지 당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들이 군과 경찰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티오 대통령이 임명했던 80여 명의 장관들이 있었는데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이나 살인 또 부패와 연루돼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지금 인사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고요.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사실 작년 12월, 올해 3월에도 대통령의 도덕적 무능을 들어서 2번이나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가결 정족수가 채워지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블룸버그 통신이 이 페루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응답자의 63%는 카스티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을 했었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워낙은 탄핵안이 부결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카스티오 대통령이 먼저 의회를 해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 자충수를 뒀다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탄핵 이후 페루 전국 상황은 어때요? 지금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이 안 돼서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어요. 그래서 페루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임기가 2026년 7월 26일까지거든요. 네. 자녀 임기를 지금 채우게 됐는데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부패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휴전을 요청하면서 정파를 떠나서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도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자녀 임기를 과연 모두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네. 대통령이 잠시 승계하는 건 몰라도 그렇죠. 자녀 임기 3년 7개월 좀 네.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사표를 던지긴 했었으니까요. 네. 나는 반대한다라는 뜻을 했다는 거를 내세워서 지금 자녀 임기를 내가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게 이번이 7번째인데 특히 7번 중에 6번이 최근 5년 동안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가 대통령 탄핵 때마다 계속 도덕적 결함이 있다라는 이제 혐의로 이제 탄핵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그냥 놔두겠느냐 의회가 기득권층 후보를 앉힐 때까지는 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네네. 결국은 지지 세력도 지금 탄탄하지 못한 네.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탄핵이 일어날 수 있다. 네네. 도덕적 결함을 또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런닝메이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니면 이제 부통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뭐 정치적 세력이 좀 탄탄하면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지금 기반이 그렇게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도 누가 하나 막아줄 그럴 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탄핵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행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페루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5년 새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좀 놀랐던 건 카스트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교사 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청렴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골 초등학교 교사, 농부를 했었고 노동운동가를 지내면서 작년에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정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급진 좌파 계열이었고요. 그때 공약이 에너지 같은 주요 사업을 국영화하겠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라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선을 할 때 계속 원주민 전통 복장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이고 주인과 노예의 싸움이다. 나는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청렴한 좌파다라는 이미지로 정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한 이미지 때문에 우파 후보인 게이코 후지모리 야당 후보를 0.25%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어요. 근데 취임을 한 직후부터 누구로 이제 인사들을 임명을 했냐면 국정 경험이 없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공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인과 측근들의 부패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검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개인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데 연료하고 비료 가격이 역시 페루에서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또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여소야대 의회니까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1년 한 6개월 동안 재임 기간 내내 혼란이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최대 돈줄이 돼주고 있는 광물, 석유, 수력, 가스, 통신 같은 주요 산업을 이제 국유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경제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기득권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반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6개월 만에 총리가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연 국정 운영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굉장한 호응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해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탄핵 사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극심한 어떤 세력 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성숙되지 못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페루에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계속 그 이름 통치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선에서 맞붙었던 게이코 후지모리가 바로 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데요. 재임 기간에 부정부패, 납치, 학살, 인권유린,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이제 지게 됐는데 지금 대표적인 보수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여전히 강력하니까 여기와의 갈등을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페루는 좌우를 떠나서 정치권 부패가 좀 심각한 것으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여론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려 있어서 이렇게 큰 변동이 정치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어떻게까지 보도를 했냐면 지난 40여 년 동안 모든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2018년에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이 들어섰는데 그 대행도 2년 만에 탄핵을 또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5일 동안 대통령 대행을 3명이 연달아 맡았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대통령 대행이 3명이나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최근 4년 동안 대통령만 6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기가 4년인 대통령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6명이 거쳐갔는데 여전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참 걱정인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런 그 갈등을 겪었지만 네네. 탄핵을 하면 네. 반대하는 시위나 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페루는 어때요? 지금 탄핵이 이루어진 직후에 수도 리마에서 카스티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각각 시위를 벌이다가 결국 충돌을 빚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예.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시위가 계속됐는데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쪽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결국 1명이 숨졌고요. 경찰관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지역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카스티오 좌파 정부가 또다시 의회에 정략적 탄핵으로 물러난 것이다 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좌파 단체들이 더 이상 보수 우파 기득권이 불러오는 전국 혼란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카스티오 대통령을 석방해라, 의회를 중단해라, 조기 선거를 치러라, 개헌을 해라 라면서 지금 1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배신자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있다가 부통령이었다가 이제 돌아섰으니까요. 대선을 다시 실시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새로운 국가수장을 뽑자 이런 얘기도 지금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네. 더 일부 강경한 시위대는 의회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위가 좀 격화되니까 현재 보수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의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서 2024년 2월에 총선을 여는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남미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한때 식민지를 오랫동안 네. 겪었고 네네. 거기에서 사실 뭐 계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사회의 기본적인 자산을 일부 부유층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 뭐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데 네. 그 또한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또 무너지고. 네. 그러고 나니까 우파 정권이 가져가면 들었으면, 네.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벌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남미가 지금 중남미가 전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런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들의 맞아요.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칠레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페루의 정정 불안에는 민심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민생 문제도 먹고 사는 있다고요. 문제. 네, 지금 카스티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탄핵은 단순하게 의회랑 내각이 돌아섰기 때문만이 아니라 페루 이제 민심이 좀 분노했다. 그것이 이제 이 탄핵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감자 흉작이 문제가 됐다라는 감자 얘기가 있어요. 흉작이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페루의 감자 파종이 전년보다 30% 수준으로 크게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그 러시아 비료 수출길이 많이 막혔잖아요. 제재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페루가 특히 러시아산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75%나 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비료 수입이 안 되니까 비료 가격이 서너 배 정도 폭등을 하게 되면서 네. 농부들이 감자를 파종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그럼 비료를 생산해보자라면서 10월에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페루 해군이 인근에 있는 섬들에서 새 분비물을 좀 모아서 비료로 활용하자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요. 전체 비료 수요의 5%도 안 되는 양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료값이 낮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 페루 농민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농부 출신이기도 했고 시골 학교 교사기도 그렇죠. 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설 때 페루 역사상 처음으로 나는 엘리트 관료 계층이 아닌 빈농 가정 출신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농민들이 생기가 망막해지니까 오히려 더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도 요소수 사태 겪었잖아요. 네네. 요소비를 만들 걸 네. 그걸로 요소수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네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도 그렇죠. 못했던 건데 네. 더 그걸 극심하게 지금 겪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지 기반이 농민들인데 네. 농민들이 등을 돌리니까 버틸 수가 없게 권력을 되는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네. 상황이라는 건데요.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페루나 네.
이런 남미 지원 감자가 주식이나 다른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국토 대부분이 고산지대거든요. 네. 그래서 수천 년부터 주요 식량이 감자였습니다. 근데 감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전에 잉카 시대에는 3천만 명 이상의 거대한 인구를 거느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이 감자였어요. 이 지역에서 감자를 포타타라고 불렀는데요.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포타타가 그 과정에서 포테이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쪽이죠. 네. 이제 페루에서는 이제 감자를 얼렸다가 녹이기를 반복을 한 뒤에 장기 보관을 해서 이제 먹는데 이게 주식입니다. 근데 물론 감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쌀이나 밀, 옥수수도 함께 재배를 하는데 참 감자 가격이 제일 싸답니다. 제일 싸니까 이게 주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감자 가격이 요동을 치면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자가 이제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잘하죠. 그런데 이게 페루와 멕시코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지금 반란 음모 혐의로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멕시코에 망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제 7일에 의회가 탄핵 표결을 하기 직전에도 망명을 시도했었는데 체포가 되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번 사태는 엘리트 정치 집단이 합법적인 정보를 흔든 소프트 쿠데타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희생자니까 망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념이 같은 좌파니까 카스티오 전 대통령을 그동안 적극 지지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페루 신임 정부가 이제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아니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 아니냐. 멕시코 정부는 국제 규범을 준수해라. 만약에 망명을 받아들이면 양국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멕시코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멕시코랑 다른 중남미 나라들과도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멕시코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핑크타이드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군요. 왜냐하면 멕시코 오브라도르 정부는 지금 신임 볼루아르테 페루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또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잖아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그렇죠. 당선자가 남미 핑크타이드에. 그런데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핑크타이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아직 룰라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지면서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최근에 6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좌파 정권인데 이제 청렴하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했는데 결국 지금 여기도 부패고 카스티오 전 대통령도 부패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좀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남미 좌파 연대에 타격을 주는 일이 되면서 14일에 중남미 태평양 동맹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정상도 여기에 참석하면서 세력을 좀 확장시킬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게 주요 좌파 정부들이 첫 번째 모이는 거다라고 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부패가 문제냐 기득권의 저항이 문제냐 하여튼 두 가지를 어떻게 할지가 참 남미의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안전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